안녕하십니까. 휴먼 토크 내 마음의 고백의 박동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인간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응어리, 이것을 통해서 서로 소원해지고 소외되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내와 남편, 자식과 나 사이, 혹은 나이 많음과 나이 젊음의 이런 세대적 갈등 속에서 우리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교감의 영역이 좁아져서 서로 벽이 쌓여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휴먼 토크 내 마음의 고백에서는 이렇게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를 털어냄으로써 서로가 마음을 소통시키고 하나가 돼서 따뜻한 삶을 영위시키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내가 가슴속에 묻어둔 잘못된 이야기나 실수한 이야기나 서로에게 등을 두드리지 못했던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외와 소원과 분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열어볼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말씀에 고백을 해주실 우리 한 분 모셨습니다. 시인이십니다. 대한민국 문학계의 거목이며 최고령 원로 시인인 황금찬. 그는 가난하고 궁핍했던 시절을 가슴 절절한 한 편의 시로 승화시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시인이었다. 또 보릿고개, 촛불 등의 대표 작품 등을 통해 서정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시풍을 선보인 시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1918년) 속초에서 태어난 황금찬은 동해안 시인으로 불리며 월탄 문학상, 대한민국 문학상, 대한민국 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1951년에는 시동인 청포도를 결성해 활발한 시작 활동을 보였으며 박모걸, 조지훈, 구상 시인 등과 가까운 문으로 지내며 작품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황금찬 시인은 등단 60년 동안 시집은 물론 산문집을 포함해 총 60권의 책을 펴낸 대표적인 다작 시인이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매년 한 권씩 시집을 발표하며 창작 열정을 보이는 황금찬 시인. 최근 36번째 시집 고향의 소나무를 발표했다. 한국 현대시의 산 증인으로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만인의 위안이 되는 시인 황금찬.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사람. 인생의 황혼역에 서 있는 원로 시인의 가슴 뜨거운 고백을 들어본다. 네, 오늘 우리 이 첫 번째 시작하는 프로에 우리 원로 시인이신 황금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청년같이 보이십니까? 청년같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좀 늙었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은 청년같이 살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하고 뵌 지가 벌써 가까이 50년 가까이 우리 이렇게 선생님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뵈니까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라서 제가 청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선생님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옛날 말에
나이 먹은 사람을 앞에 놓고 어떻게 사느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쉬지 말고 하자.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도 좀 잘 되지는 않지만 시도 좀 쓰고 또 어디다가 나가서 강연도 좀 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선생님이 그 시집 내시기 36권이시고 산문집도 24권이나 내셔서 그래서 아이고 글 쓰는 일이 아마 선생님을 젊게 만들어 가시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참 열정도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이제 이렇게 90도 넘으셨는데 살아오시면서 제일 기쁜 날은 언제였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그 기쁜 날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제일 기쁜 날이 4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첫째는 뭐냐면 대학을 졸업하는 날이 기뻤고 둘째는 결혼하는 날이 기뻤고 셋째는 대통령이 되는 게 기뻤답니다. 예. 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생각할 수 없고 몇 가지가 기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게 있어서 아주 기쁜 건 아닌데 기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945년 8월 6일에 8월 6일이죠, 그게? 네. 저 히로시마에 예. 그 원자탄이 떨어진 그때는 원자탄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신문에 보면 무기를 알 수 없는 종류인데 35만 명이 되는 히로시마를 쓸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일본 사람이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우리는 그때 들을 때 하느님이 축복을 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어쩌면 해방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기뻤고 둘째는 그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15일 날 그 양양 그 병사계에 있는 친구가 쪽지를 보냈어요. 오늘 12시쯤 되면 일본 천하의 방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방송인지는 모른다. 근데 자기들이 느끼기는 이것이 어쩌면 항복을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죠. 오라 그래서 자전거도 없이 뛰어갔습니다. 한 16km를. 그래 갔더니 일본 사람들이 쫙 모두 앉았는데 라디오가 잘 안 들려요. 그때 라디오가 시시했어요. 근데 우는 소리를 내면서 임금이 방송을 합니다. 근데 2번 하는데 듣고 보니까 이거 졌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거기서 만세를 부르야 되는데 일본 사람 총 가지고 있는데 그 만세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뛰어나오면서 밖에 나오면서 그때 용기를 내서 만세 하고 불렀어요. 그래. 그것이 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기쁨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 잃은 슬픔, 나라 찾은 기쁨 이런 것이 얼마나 복합적으로 해서 선생님 그 젊은 나이에 눈물과 기쁨을 한꺼번에 느끼셨겠습니까? 이제 참 우리가 그 우리 소중한 역사의 자리에서 선생님이 느꼈던 감격과는 달리 선생님이 개인사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선생님 이건 좀 외람되고 안 됐습니다만 예. 가족 간의 이별이 또 선생님에게는 꼭 가슴에 남는 응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할 이제 수 없죠. 말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일단 한번 특별한 고백을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가나는 일상의 평범한 모습이었다. 자신을 꼭 닮은 아들은 가난한 시인의 자랑이었다. 도제야,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버지, 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글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문학이란다. 문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지. 예, 제가 읽은 문학 작품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어요. 도제야, 그럼 넌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
제가 정말 시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시는 쓸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예비도 세상에 영원히 남을 시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어떤 힘으로 평생을 쉼 없이 시를 쓰셨나요? 시가 바로 내 인생인 걸 어떻게 쓰지 않을 수 있었겠니? 아버지, 바다가 참 좋아요. 다음에 또 올 수 있겠죠? 그래, 우리 또 오자꾸나. 2008년 12월 함께 걸었던 바닷가. 그날이 부자가 함께했던 마지막이 되었다. 저는 시를 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만약 더 이상 내 시집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는 말자. 저는 자식들이 가진 병을 제가 다 갖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본인도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런데 제14년도의 큰딸에 이어 아버지는 또 한 번 자식을 앞세웠다.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내 아들 도재야. 그곳에서도 시를 쓰고 있니? 우리 곧 만나자꾸나. 강릉 바닷가에서 나눈 그 아드님과의 이야기가 예. 이제 우리 지금 생전 마지막 대화가 됐는데, 아휴, 그래도 그 대화가 남아 있어서 그런 대로 볼 수 있어서 나는 마음이 그런 대로 조금 다독거려집니다만 선생님 마음속에는 안 그러시겠죠.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하면요, 아들의 작품을 자꾸 싫으면 누가 욕할까봐 이것들이 부자간이 하는구나 이럴까봐 그걸 못했구만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생각해보니, 이야, 이건 자식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참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박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가슴이 아프신데 그 황도집의 시인뿐만 아니라 또 따님도 먼저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 걔는 그것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일생 동안에 슬픈 일을 한 번도 안 당하고 살아야 행복하답니다. 근데 저는 그 3번이나 당했구만요.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말하고 저하고는 거리가 한 2000리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딸은 걔가 배화여고를 나오고 이화대학을 다녔는데 걔가 유아성 당뇨래요. 그걸 몰랐죠. 그때는 그 약이 없었답니다. 그 이화대학을 앓으면서 다녔는데 이제 24일만 있으면 졸업을 합니다. 네. 졸업을 못하고 갔거든요. 그게 얼마나 되게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안타까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하나 드립니다. 제가 걔가 죽은 다음에 이화대학을 어찌 한두 번만 갔겠습니까? 무수히 많이 갔는데 나가는 거 보면 전부 딸애 같아요. 머리 긴 애들이 가방을 메고 이렇게 치쳐 나가는 거 보면 아, 저게 우리 딸 애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에 가보면 아니거든요. 예. 아,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들이 우는데
그 나뭇가지 위에 앉은 이화대학에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새들이 우는데 이렇게 우는 것 같아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딸은 여기 없다. 이렇게 우는 것 같아서 제가 새가 미워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뵙고 제가 한 뭐 20, 30년 넘게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오면서 문학회나 무슨 거리에서 선생님 뵈도 언제든지 웃으시고 너그럽게 이렇게 세상 보시는 그 얼굴 뒤에 네. 이런 아픔이 감춰져 있고 새들도 싫어할 만큼 가슴에 응어러진 것이 있으셨으니까 사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선생님 얼굴에는 그런 걸 안 보이시니까 가슴이 타들어가 있어서. 네. 예. 또 그 선생님께서는 왜 그 우리 사모님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는 그때는 가봤습니다만 예, 예. 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에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혹은 또 아내나 딸이나 아드님 중에서 이 그 가슴이 좀 더 요 각각이 조금 더 다른 아픔이 또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그 김남조 선생이 그 부군이 세상 떠났을 때 예. 저보고 물습니다. 황생, 예, 그러니까 딸이 세상 떠난 거하고 부인이 세상 떠난 거하고 어느 게 더 슬픕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슬픈 것으로 말하면 딸이 더 슬프지요. 근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슬프다기보다는 좀 무섭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 그래요. 그렇게 그런 말 나눈 일이 있었는데 자식이 세상 떠나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내든 혹은 여자의 경우에서는 남편이든 그 다 세상을 떠나고 부모가 다 세상 떠나고 하지만 제일 아프고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건 자식 같아요. 그래요. 예.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분들이요. 다른 건 다 경험하되 자식을 잃는 경험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럽니다. 그게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렇게 원하면 마음대로 될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한없이 슬픕니다. 선생님 이렇게 오셨으니까 시 한 편 우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예. 네. 근데 뭐 제가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간단했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낭독할까 합니다. 심상이라고 돼서 이미지죠, 그러니까요. 예. 심상. 욕구 불만으로 우는 놈을 매를 쳐 보내놓고 나면 나뭇가지 위에서 우는 노래 새소리도 모두 그놈의 울음소리 같다. 연필 한 자루 값은 4원, 공책은 3원, 칠원이 없는 아버지는 종이에 그린 호랑이가 된다. 옛날 내가 월사금 40전을 못 냈다고 보통 학교에서 쫓겨오면 말없이 우시던 어머님의 눈물이 생각이 난다. 그런 날 거리에서 친구를 만나도 반갑지 않다. 수신 강화 같은 얘기를 귓등으로 흘리고 돌아오면 울고 갔던 그놈이 돌아와 잠들어 있다. 잠든 놈의 손을 만져본다. 손톱 밑에 때가 까맣다. 가난한 아버지는 종이에 그린 호랑이, 보리고개에서 울음오는 아버지는 종이 호랑이. 밀림으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산중에서 군주가 되라. 종이 호랑이여. 황 선생님 그 심상이란 시를 낭송하시는 동안 네. 정말 저는 눈물 나는 걸 참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자식의 연필 한 자루, 빵 한 조각, 옷 하나 살피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종이 호랭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가슴에 묻혀진 그 얼굴 뒤에 감춰진 실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박모월 선생도 맏딸이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요. 그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맏딸이 죽었는데 걔를 묻은 산으로 향해서 설 수가 없었대요. 그래요. 슬퍼서. 아, 그래. 자, 그래 이런 아픔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그래도 웃는 얼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에 말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강 선생님 이제 더 좋은 시작이 되시고 그 건강하시게 사셔서 우리들에게 사람다운 삶을 알려주는 그 따뜻한 정을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예.